네. 최근 고성능 모델들은 어텐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GPT, 버트 등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아키텍처를 활용하였고,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보시면 RNN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까지는 고정된 컨텍스트 벡터를 활용을 하였고, 이후 RNN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지 않고 오직 어텐션만을 사용하게 되면서 순차 모델의 한계를 넘게 됩니다. RNN과 LSTM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RNN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장기 의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축에 직렬로 의존을 하기 때문에 병렬화가 불가합니다. 또한 긴 시퀀스에서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울기 소실 및 폭주가 일어납니다. LSTM은 RNN의 장기 의존성을 해결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장기 의존 및 기울기 손실 등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시간축 직렬 계산으로 인해서 병렬화가 제한됩니다. 시퀀스 구조의 경우에는 매번 단어를 입력할 때마다 히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마지막 H4는 이전까지 입력되었던 단어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4를 소스 문장 전체를 대표하는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컨텍스트 벡터가 여기 쓰여져 있듯이 고정된 크기이기 때문에 병목이 발생을 하여서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능 하락 완화를 위해서 디코더가 항상 컨텍스트 벡터를 참고하도록 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서 RNN의 단점으로 장기 의존성을 언급하였는데 수식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먼 과거의 단서를 현재 예측에 반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장기 의존성 문제입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반복해서 곱하기 때문에 오래된 정보를 잘 학습하지 못하게 되고 과거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지수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 모델들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것이 바로 어텐션입니다. 고정된 크기 벡터로 전부 요약되는 대신에 매번 소스 문장에서 출력 전부를 입력받습니다. 아래 논문은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을 처음으로 적용한 논문입니다. 다음 아키텍처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어텐션을 적용한 구조인데요. 보시면 디코더에서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H1에서 H4까지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참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벡터로 이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고려한 하나의 웨이티드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디코더는 매번 인코더의 모든 출력 중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소프트 어텐션입니다. 아래 수식이 에너지와 가중치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에너지는 어떤 히든 스테이트와 얼마나의 영향을 갖는지를 나타냅니다. 가중치는 이 에너지 값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에너지 부분을 자세히 보기 전에 우선 노테이션부터 보시면 i는 현재 디코더가 처리 중인 인덱스고 J는 각각의 인코더 출력 인덱스이고 S에서 i-1이 된 것은 디코더가 이전 출력 단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HJ는 인코더의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에너지 수식을 보시면 에너지 값이 이전 출력 단어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히든 스테이트와 인코더 파트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여 어떤 H 값이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가중치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값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웨이트를 구하게 되는 수식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에너지에서 이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컨캣을 하는 경우에는 작은 MLP가 두 벡터를 비선형으로 매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는 내적하는 방법입니다.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높은 점수를 부여해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케일드 프로덕트 방법이 있습니다. 내적과 스케일링으로 소프트맥스 포화를 방지합니다. 이는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코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출력 단어 YT를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디코더의 상태인 ST-1을 비교하여 어텐션 웨이트를 구합니다. 여기가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전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비교하여서 어텐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 컨텍스트 벡터를 이 아래 식처럼 계산을 하여서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들을 가중 평균해서 요약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기 플러스 표시에서 이전 디코더 상태인 ST-1과 컨텍스트 벡터가 결합이 되고 이로써 새로운 디코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활용해서 YT라는 새로운 토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예시인데요. 현재 첫 번째 스텝 1을 보면 i의 가장 큰 어텐션 0.75로 어텐션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성되는 y1 토큰이 나는이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스텝 4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볼루션과 비교했을 때 어텐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컨볼루션은 필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차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로컬 구조이며 계층적 피처 등을 쉽게 학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NLP 분야에서는 장기 의존성 문제를 다루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반면 어텐션의 경우에는 글로벌한 구조를 쉽게 학습하고 트랜스포머를 통한 병렬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NLP 분야에서 문장 처리에 강점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텐션의 장점으로는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텐션은 시각, 화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 및 질의응답에서 태스크에서 모델이 예측한 단어가 어떤 입력에 의존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는 불어랑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을 해주지만 불어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존 에코노믹 의호배한 이 The European Economic Area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시각화에서도 계속 쭉 대각선으로 내려오다가 그 부분만 역방향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히트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The Marine Environment 경우에도 이쪽 부분에 그렇게 시각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PT 등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모델이 근간이 되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처음 도입하게 된 논문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트랜스포머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고 앞서 언급했듯이 RNN 구조를 버리고 어텐션만을 이용해서 문장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NN과 비교해서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RNN은 문장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뒤에 스트릿이 오는지 리버가 오는지 그 뒤에 어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뱅크가 강둑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은행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트랜스포머는 문장을 어텐션만을 이용해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짧으면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서 각 단어에 관련된 문맥을 한 번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파란 친구가 기다리지 않고 뱅크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NN이 순차적 계산으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그 다음에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RNN 없이 어텐션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RNN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위치 정보를 입력해주지 않아도 위치가 고려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RNN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트랜스포머에서는 위치 정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 정보 보존을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제시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 이 왼쪽 부분이 인코더 부분이고 이 오른쪽 부분이 디코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인코더에서 인풋 인베딩으로 인코더에 단어들이 벡터화된 것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아까 잠시 언급된 포지셔널 인코딩이 서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후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feed forward neural network로 토큰 내부 정보를 비선형 변환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학습 안정화를 위해서 여기서 레이어 정규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이 사각형 하나가 인코더의 레이어 하나인데 이게 여기 n번 반복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서 이 n은 6으로 6번 반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 디코더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웃풋 인베딩이란 이전 시점까지 타겟 문장을 벡터로 바꾼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는 뒤에서 차후 다루겠지만 디코더에서 미래를 보고 치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어텐션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디코더 인코더 어텐션도 활용이 되는데요. 쿼리는 디코더에서 그 다음에 키와 밸류는 인코더에서 계산된 것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두 번째 어텐션부터는 인코더에서 들어오는 화살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에서는 각각의 출력되고 있는 단어가 원래 문장에서 어떤 단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도 동일하게 FFN과 정규화 등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인베딩은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단어를 벡터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비슷한 방향으로 벡터가 표현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은 잠시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트랜스포머가 순서와 상관없이 병렬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순서 정보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각각의 인베딩된 벡터에다가 서메이션이 됩니다. 여기서 컨캐티네이션이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간략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고 여기에서는 시누소이드 포지셔널 인코딩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어텐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을 위해서는 트랜스포머에서는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총 세 가지 값이 필요합니다. 쿼리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검색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키의 경우에는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진 토큰이야를 나타내는 라벨이라고 보면 되며 밸류는 내가 남에게 줄 실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예시 문장인데요. I want to go home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쿼리를 go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지금 물어보는 주체를 go라고 해봅니다. 키는 물어보는 대상으로 각 토큰인 I want to go home 각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lue는 각 토큰이 제공할 정보 본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쿼리 키 value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에서 입력 X는 이 시각화에서는 thinking a machine의 embedding 벡터이겠죠? 이 벡터의 가중치 행렬을 곱하여서 선형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QKB를 활용해서 어텐션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스코어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스코어 연산의 경우에는 Q와 K의 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로우 스코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스코어를 구하셨으면 이를 스케일링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해서 점수를 확률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벡터 차원이 커서 점수가 너무 커져서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라디언트가 작아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루트 dk로 나눠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dk는 키 벡터의 차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스케일링한 값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점수를 확률화 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셀프 어텐션 레이어 아웃풋은 위에서 구한 값에 밸류를 곱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V1과 V2를 더해서 G1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각화에서 V1보다 V2가 이제 흐린 이유는 더 값이 작아서, 어텐션 값이 작아서이겠죠? 그래서 이 V1과 V2를 다 더해서 나오는 최종 결과가 여기 핑크색 G1이 되게 됩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어텐션 연산의 병렬화를 통해서 행렬 곱셈의 연산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때 살펴보았던 어텐션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파란 상자는 인코더이고 초록색 상자가 디코더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어텐션의 종류로는 인코더에서 사용되는 인코더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마스크된 디코더 셀프 어텐션, 그리고 또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보시면 여기 같은 시퀀스에서 서로 토큰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다양한 화살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스크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디코더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코더 초록색 상자만 있는 것도 볼 수 있으며 마스킹 됐다는 게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미래의 예측 정보를 보지 않는 치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다 이전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디코더와 인코더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디코더에 있는 것이 인코더에 있는 것과 얼마나 어텐션이 있는지 보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이랑 일반적인 어텐션을 같은 시퀀스 내부에서 특수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문장 내에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와 연관성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토큰끼리 서로 바라보며 표현을 문맥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문장의 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도 있게 됩니다. 인코더의 경우에는 모든 토큰을 한 번에 받지만 디코더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한 번에 하나의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코더에서는 미래를 보고 치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어텐션이 도입이 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구조에서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마스크드 디코더 어텐션이 활용이 되었고 방금 설명드린 인코더 셀프 어텐션은 왼쪽의 인코더 부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리고자 하는 마스킹하고자 하는 값에 마스킹 행렬에 음수 무한의 값을 넣어서 출력을 0%에 수렴하게 하는 방식으로 마스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LLM의 어텐션 맵을 확인을 하는 결과 이 히트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빨간색 선에서 위쪽 부분들을 보시면 다 0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마스터 어텐션이 된 결과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입니다. 디코더가 쿼리 질의와 인코더 출력에서의 키와 밸류 값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 단어가 원 문장, 즉 소스 문장에 어떤 단어와 정렬이 되는지 학습하기 때문에 고유 명사 복사, 장거리 재배열 등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도 언급이 되는데요. 헤드는 각각 다른 역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문장 타입에 집중하는 어텐션이 있을 수도 있고 명사에 집중하는 어텐션이 있을 수도 관계에 집중하는 어텐션, 강조에 집중하는 어텐션 이런 식으로 헤드가 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for head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인간이 역할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자동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그 헤드의 개수는 인간이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의 계산 과정도 이 그림으로 잘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헤드마다 따로따로 어텐션의 계산을 하셔서 여기선 지금 논문에서도 그렇고 헤드가 8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텐션 헤드마다 결과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G0부터 G7까지를 컨캐트네이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에 가중치 행렬을 곱해주고 그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멀티헤드 어텐션의 장점은 무엇이길래 이를 활용을 하는 걸까요? 우선 당연히 여러 가지 헤드가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토큰이 여러 종류의 단서를 동시에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어텐션의 장점으로 해석 가능성이 있다라고 히트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해석 가능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헤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헤드별로 어텐션 맵이 나오면 이를 분석하여서 역할 특화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한 헤드가 못 본 정보를 다른 헤드가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텐션에 대해서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리지주얼 커넥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레즈넷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블록의 입력을 출력에 추가하여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방지하여 레이어를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아까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add norm에서 norm 부분인데요. 각 토큰의 은닉 벡터를 평균 0, 분산 1로 표준화하고 학습 가능한 스케일 시프트로 다시 맞춰줍니다. 이는 배치 정규화와 달리 레이어 정규화를 사용을 하면 토큰별로 정규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Feed Forward Neural Network FFN입니다. 셀프 어텐션이 토큰 간 정보를 모으면 FFN은 토큰 내부 정보를 비선형 변환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즉, 각 토큰에 동일한 작은 MLP를 독립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FFN의 역할은 비선형성 추가로 인해서 표현력이 증가되고 선택적으로 특성을 처리하고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모델 용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키텍처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인코더에도 디코더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이 등장한 배경은 시퀀스 투 시퀀스의 고정 벡터 병목과 RNN의 장거리 병렬성 한계를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트랜스포머 구조의 특징으로는 셀프 어텐션과 FFN 반복이 있고 RNN에서 순서 정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순서를 주입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리지주얼 커넥션과 레이어 놈으로 안정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헤드마다 다른 역할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표현력 및 안정성이 향상이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어텐션 3가지 종류가 나왔었는데 한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은 미래 정보 치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금 빨리 끝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코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어, 이번 코드 리뷰 태스크는요,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블루 스코어의 경우에는 기계 번역 결과가 인간 번역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해주는 지표로 이런 번역 태스크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패키지를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시 패키지를 활용해서 문장의 토큰화와 태깅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태스크는 독일어와 영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독일어와 영어 전처리 모듈을 모두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7번을 보시면 대표적인 영어와 독일어 번역 데이터셋을 불러와 줄 수 있고요. 이걸 다 실행을 하시면 11번 여기를 보시면 소스 문장 독일어랑 그 다음에 타겟 문장 영어가 대응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니 어고, 많이 맨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계속 전체를 하다가 멀티헤드 어텐션 아키텍처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 아키텍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개의 헤드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헤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뭐 예를 들어 명사에 집중을 하거나 전치사에 집중을 하거나 그런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헤드의 역할은 인간이 설정을 할 수가 없고 그 개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인간이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입력, QKB로 입력을 받는다고 말씀 아까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아래와 같은 것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FFN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드 레이어도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사용했던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그다음에 FFN을 활용을 해서 인코더 레이어 한 개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어 놈해서 지금 레이어 정교화하는 거 들어간 걸 알 수 있고 또 셀프 어텐션에서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활용을 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FFN도 불러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한 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어 여러 개를 반복을 해서 인코더 전체 아키텍처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서 N은 6개로 6개 레이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들을 활용을 해서 인코더 전체 아키텍처를 만들게 되는데 또 여기서 주목하시면 좋을 부분이 토큰 임베딩, 그다음 포지셔널 임베딩 두 가지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토큰 임베딩은 단어를 벡터화하는 것, 포지셔널 임베딩은 RNN에서 사라진 그런 순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를 다 만들었으니까 디코더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디코더도 레이어 하나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서도 레이어 놈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FFN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디코더도 N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만든 아키텍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지금까지 만든 인코더 아키텍처와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모두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최종 트랜스포머 모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앞서 정의한 인코더를 거치고 그다음에 디코더를 거쳐서 문장이 출력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모델을 구성을 했으면 이 모델을 우선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모델 초기화를 하시고 아래와 같이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셀 아웃풋 보시면 학습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가 있고 그다음 PPL이 있는데 로스는 우리가 다른 모델들 볼 때도 많이 보이지만 PPL은 생소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PPL은 perplexity라는 뜻으로 크로스 엔트로피의 지수값이고요. 그다음에 쉽게 말하자면 모델이 다음 단어를 얼마나 덜 헷갈려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점점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 수치가 줄어들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델 테스트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모델에서 학습된 가중치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가중치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데이터로 모델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소스 문장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타겟 문장이 아이네가 어로, 무터가 mother로, und, and 해서 다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독일어는 뭐 영어랑 어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매칭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스 문장 이 eine Mutter und ihr kleiner 블라블라블라 이것이 모델 출력 결과 영어로 a mother and her son 블라블라블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 맵을 시각화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텐션의 장점이 바로 해석 가능성이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는 헤드별로 어텐션 맵이 출력이 됐었는데요. 아까 제가 멀티헤드 어텐션의 장점으로 이렇게 여러 개 시각화 볼 수 있다라고 해석 가능성이 여러 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불어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무터가 마더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어텐션이 밝게 하얗게 히트맵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지금 히트맵이 총 8개 나왔기 때문에 논문과 동일하게 헤드 8개로 구성된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블루 스코어가 있는데 블루 스코어는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측정해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루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여기 뭐 인디비주얼 블루 1 스코어, 블루 2 스코어, 큐뮬레이티브 블루 1 스코어, 블루 2 스코어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숫자 1, 2, 3, 4는 N그램에서 N을 나타내고요. 인디비주얼은 그거 하나만 단독으로 계산한 경우, 그 다음에 큐뮬레이티브는 이거 모두를 다 동시에 고려한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0에서 100점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